자, 총선 끝난 후에 민심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이승형 뉴스토마토 본부장,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센터장님과 함께 총선 후에 민심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뭐 미디어 토마토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자주 보는 여론조사 네. 신뢰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본부장님이시니까. 저도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 신뢰해서 저희 프로의 진행자로 모셨습니다. 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저희 어머니가 네. 엊그저께 전화를 하셔가지고 네. 박지훈 변호사가 맡게 됐냐고 아, 팬이라고 네. 하셔가지고 진짜요? 그래서 너 잘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죠. 윤희웅 센터장님은 또 다른 방송에서 같이 했었는데 또 네. 이번에도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쇼미더 민심 우리 뉴스토마토 의뢰로 미디어 토마토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중심으로 여론을 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당별 지지율부터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호감이 가거나 조금이라도 지지하는 정당 있는지 물어봤는데 본부장님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민주당이 34.2%, 네. 국민의힘 31.3%, 조국 혁신당이 14.8%, 개혁신당 5.5%, 새로운 미래 2.1%, 진보당 2.3% 이런 순으로 나왔네요. 자, 요 조사 개요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13일, 14일까지 이틀간 조사된 내용이고요. 휴대전화 가상 번호, 안심 번호를 활용한 ARS 자동응답 방식이고요. 응답률은 6.8%.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심의회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게 총선 전후하고 비교해 보면 눈여겨볼 만한 것이 있을까요? 정당 지지율은 예. 이제 크게 이제 변화가 있는 것 있을 비슷한 수는 것 없어요. 같은데, 왜냐하면은 거의? 예. 이제 여러 가지 지표들 중에서 뭐 대통령 평가가 있고 또 정당 지지율이 있고 뭐 한데요. 대통령 지지율 같은 경우는 변동폭이 커요. 원래 지표가. 네. 왜냐하면 대통령 지지하십니까라고 질문하는 게 아니거든요. 죄송합니다. 그 이제 대통령이 최근에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냐 못하냐라고 묻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일 잘하냐 못하냐는 것은 못하면 못한다고 얘기하고 네. 잘하면 잘한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경제학적 용어를 빌리자면 우리가 이제 경제 뉴스 채널이잖아요. 네. 탄력도가 높은 거예요. 아, 탄력도 높다. 그러니까 경제학의 탄력도가 이제 가격을 낮추면 얼마만큼 많이 팔리냐 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 평가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나 발언, 행보를 했다라고 하면 그에 대한 평가들이 바로바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정당 지지율이라는 것은 이제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라고 질문을 해요. 그것은 마음속 깊은 데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잘 안 바뀐다. 잘안 비탄력적이다 이 말씀이네요.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경제학적으로. 지금 보면 민주당, 국민의힘 뭐 이제 비슷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의문을 제기하시죠. 네. 정당 지지율이 이랬는데 왜 선거에서 야당이 이겼냐 차이 크지 않은데 대승을 했냐? 3% 차이인데. 그거는 이제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지하지 않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아, 어느 정당도 예. 평소에. 근데 그분들은 양이 엄청 많은 건 아니지만 선거 결과를 뒤바꿀 만큼 충분한 유동층으로서의 규모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선거 때 국정 안정을 위해 정부 여당 여당 후보를 뽑아야 한다라고 네. 하는 선택지와 정권 심판 견제를 위해서 야당 후보를 뽑아야 한다 할 때 대부분 이제 6대4, 7대3 정도로 야당 후보를 뽑아야 한다는 게 많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야당이라고 하는 도구를 선택을 하니까 야당이 이제 승리하게 되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작동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이번 같습니다. 댓글에 지금 눈에 띄는 게 예. 녹색 정의당이 안 보인다. 조국 혁신당 왜 이렇게 높아? 뭐 이런 얘기까지 한번 분수 좀 해주십시오. 녹색정의당은 이번에 원내 진입을 못해서 그래도 이게 조사 저희 자체에서 조사에서- 빼버린 겁니까? 네, 그렇게 됐습니다. 아, 네, 저희가 뺀 거예요? 예, 원내 진입한 아. 당을 위주로 해서 아하. 했기 때문에 녹색 정의당 지지자분들한테는 저희들이 뭐 죄송하다고 말씀드려야 되나? 네, 그런 분들이 댓글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본부장님? 이번 총선 결과를 그대로 투영했다. 이것도 그대로 봐야 된다. 그 총선 전하고 지금 윤희웅 센터장님이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차이가 없습니다. 그게 비탄력성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보시면 이제 조국 혁신당이 이제 한 15% 내외 나왔어요. 이게 지금 총선 전하고 달라졌던 그러니까 아마도 그 이제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걸 또 합하면은
뭐 과반이 돼 버리는 50이 넘을 수 예, 있으니까 가까이 되는 예, 거잖아요. 예, 예. 48.4%. 예. 48, 예. 그러니까 이 이제 조국혁신당 이제 자동답 방식 같은 경우는 정치에 이제 고관심층이 많이 참여한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사람 면접원이 하는 조사보다는 조국혁신당의 정당 지지율이 높을 거라고 이제 추정이 돼요. 네. 예, 굉장히 이제 적극성 높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난 총선에서 이제 이번 총선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비례 투표에서 조국혁신당을 뽑은 사람들은 어차피 이제 뭐 지역구에서는 민주당을 찍었으니까 이게 네. 종속적 변수 아니냐. 이제 그래서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이제 여기서 확인되는 거죠. 뭐냐 하면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는 그러니까 선거에서 비례를 어느 정당 찍을 거냐라고 하는 것은 종속적인 특성이 있는데 비해서 그렇죠.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라고 여러 정당 중에서 질문을 하게 돼서 나는 어느 정당을 지지해요라고 하는 거는 배타적 성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민주당이 아니고 조국혁신당이야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유의미하게 이제 자립의 어떤 독자성의 위상으로 진입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죠. 시작은 말씀대로 종속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번 미디어 토마토 조사 결과대로라면 그렇죠. 3당의 역할을 지금 네. 지위를 네. 부여받는 모습입니다. 자발적 지지라고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예, 아하.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원래는 민주당하고 비슷하니까 조국혁신당 했다면 그렇죠. 지금은 민주당이 아닌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꽤 증가했다. 많이 돼요. 그 조국혁신당으로서는 상당한 자산이 되는 거죠. 14.8%. 그래서 이제 조국혁신당이 앞으로 이제 그런 독자성을 갖는 지표로 것을 어떻게 확인할 것이냐라고 네. 했을 때는 뭐 이제 정치적으로는 원내 교섭 단체를 만드느냐, 거기서 역할을 하냐도 있겠지만 정치적 지표상으로서는 이렇게 이제 정당 지지율에서 안정적인 두 자릿수를 유지하느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조국 대표가 뭐 차기 대권 주자 등의 조사에서 네. 5%포인트 이상의 유의미한 지지를 유지하느냐. 그것이 이제 독자성, 안정적 독자성을 판단하는 이제 가름하는 지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조국혁신당이 눈에 띄었네요. 알겠습니다. 정당 지지율 좀 봤고요. 자, 이번 총선 결과는 지금 여당 또 국민의힘이 좀 180석, 그래서 좀 참패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여당 총선 패배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것도 조사를 해봤네요. 네, 누구에게 더 크게 있는지 어떻게 나왔습니까? 180석이 아니고 108석. 아, 죄송합니다. 큰 깜짝 실수를 놀랐어요. 했네요. 108석, 108석. 예, 죄송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 68%, 한동훈 비대위원장 10%, 잘 모르겠다 22%. 그러니까 전 연령대 전 지역에서 대통령 책임이 더 크다고 응답을 하셨어요. 60대도 네. 한 60%가 대통령 책임이다. 70세 이상도 과반수 50%가 대통령 책임이다. 이렇게 응답을 하셨는데 재밌는 건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들 응답을 이렇게 따로 보면 45.1%가 대통령 책임이고 네. 9.6%만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책임이다. 오. 잘 모르겠다가 근데 45.4. 이게 응답하기 좀 곤란한 질문이었거든요.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얘기하기 싫은가 봐요. 싫은 거죠, 예, 싫은 거죠. 예. 고민이 읽혀지는 네. 데이터예요. 이제 그러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압도적으로 높은 거고요. 그렇겠죠, 90이 아마도. 넘어가니까.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라고 하는 것이 45% 정도 네. 나오지만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이 대답하기 있으니까 싫다. 이거 예. 이제 사실은 얘기하기가 이제 좀 곤란한 부분이긴 한데 이 지표만 이제 어쨌든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한 것입니다. 뭐냐 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재등판이 가능할 것이냐라고 하는 건 이제 관심사 중에 하나인데 이 지표로 봤을 때는 그래도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뭐 전적인 책임이다라고 하는 기류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것이니까 이 부분은 재등판하는데 이제 좀 영향을 줄 수는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해석도 가능하고 네. 또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모른 무응답 응답을 유보한 층들이 있기 때문에 이 층들이 이후에 새로운 당권 주자나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면 네. 충분하게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그룹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다시 등판할 수 있는 공간이 잘 안 생길 수도 있겠다는 두 가지가 지금 같이 있는 유동적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가 대통령 얼굴로 치른 거기 때문에 결국은 승패, 패배를 한 것도 대통령 책임이다. 많은 국민들이 보는 것 같은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 사퇴를 하면서 자신한테 책임이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는 어떤 의미로? 저는 그냥 정치적인 뭐 제스처라고 정치적인 메시지다. 생각되고요. 네. 총선 직전에는 또 2년간의 실정에 대해서 제 책임 아니다는 식으로 왜 또 저한테 말을 그러세요? 해서 왜 저한테 그러세요? 이렇게 제가 뭐 잘못한 게 있나요? 저를 살려주세요 뭐 그렇게 했는데 했죠? 예, 정치적인 제스처고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분이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든 한 몸이기 때문에 공동 책임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78%. 예, 물론 일차적으로는 저 대통령 책임이 크죠. 예, 대통령이란 자리는 무한 책임의 자리인데 그동안 그렇게 오만 불통한 자세로 국정 운영을 했으면 이 정도 대가는 치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결국 대통령의 태도를 바꾸진 못했다. 네. 예, 뭐 차별화한다고 했습니다만 성공하지 못했고 주구장창 야당 심판, 운동권 심판 이런 거 외치다가 결국은 잠시 사라지셨죠? 잠시 사라진 거로 저는 보이고 예. 자신의 책임이라면 그 차별화를 못한 거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얘기한 걸까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본인 결과론적인 책임일까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이제 자리를 그만두면서는 다 이제 자기 책임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제 그냥 문법 교과서처럼 되어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할 건 아니라고 생각되고 다만 이제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선거를 이끈 건 맞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선거라고 하면 메시지로 이제 대중들에게 유권자들에게 설득하는 과정인데 정교하지 못한 부분들, 일관되지 않은 부분들 많이 있었는데 뭐냐면 세 가지 이제 꼽을 수 있을 텐데요. 네. 중도냐 보수냐라고 했을 때 이거 중도층을 확장할 뭐 가능성이 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배경이나 뭐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그런데 중도로 가야 되는데 근데 어느 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러 만나고 갔어요. 있고. 그래서 이제 네. 이거는 그러면 분명하게 대중에게 메시지를 주지 못하는 거거든요. 혼선이 있죠. 네. 갈짓자 행보였고 두 번째로 그럼 용산 대통령실과 차별화를 할 거면 차별화를 하고 한 몸이어서 일치화를 할 거면 일치화를 하는 것이거든요. 다 장단점이 있지만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거기에 장점을 극대화하는 것이 선거 캠페인이거든요. 네. 그런데 일치화를 한 것도 아니고 차별화를 한 것도 아닌 상황이 이도 되는 저도 거죠. 아닌 아닌 상황이 되는 상황이다. 거예요. 전달이 안 되는 그렇게 거잖아요. 보면 죽도밥도 맞는 아니고. 것 예. 같아요. 죽도밥. 제일 안 좋은 거거든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반성하면서 읍수를 한다. 그러면서 야당 심판론, 2조 심판론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읍수를 하면서 심판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친구 관계 만나가지고 네. 미안해 하면서 이제 주먹을 알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거 정말 충돌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유권자들에게 어떠한 방향으로 가겠다는 게 전달이 안 되는 것이니까 네. 그것이 이제 막판에 뭐 보수층 등에게 추가 결집하는데 일정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그건 자동 결집이라고 보고 네. 그거 하는데 실패하는 요인, 캠페인적 요인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사퇴를 했습니다. 우리 미디어 토마토 조사가 이런 거 재밌어요. 앞으로 국민의힘 대표가 누가 되면 좋을지 그 결과도 지금 나왔어요. 어떻게 네. 나왔습니까? 유승민 전 의원이 26.3%로 압도적이네요. 예, 1등이고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라. 예, 20.3%. 예. 그다음에 안철수 의원이 11.6. 나경원 당선자가 11.1. 예. 잘 모르겠다가 더 높네요. 13.1이고. 잘 모르겠다. 예, 기타 다른 인물 뭐 10.2. 권영세, 권성동 의원은 그냥 2% 정도에 머물렀네요. 예. 약간 인지도대로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유승민 의원이 제일 높긴 한데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래도 돌아와라 또 이런 거 같다고 생각도 보수 들고요. 진영에서는 여전히 희망을 잃지 않고 있고 어제 그 무슨 사진 보셨어요? 네. 국회의사당 그 담장에 있는 한동훈 의원 화환인가요? 네네, 줄지어 맞습니다. 있다고 예. 그걸 또 다 보도를 했던데 여전히 희망을 갖고 있다. 국힘 지지자들 44.7%가 아하. 한동훈 전 위원장을 지지하고 있고요. 나경원, 안철수, 유승민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국힘 지지층에서는 지지층에서 예, 나경원 당선자는 18.9%에 머무는데 2배 이상 높은 거죠. 근데 뭐 어제 김경률 회계사, 회계사 비대위원? 그분이 뭐 전당대회 등판 가능성 0%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어제 재미는 또 얘기를 했어요. 예. 김경률 그 회계사 그 비대위원 그분이
70%, 80% 총선 패배 책임이 대통령실 책임이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김경률 비대위원은 친 한동훈계로 분류가 뭐 됐을 그렇게 때는 보입니다. 일종의 대리전을 지금 치르고 있는 게 아닌가. 항상 이제껏 네. 총선 전에도 뭐 마리 앙뚜아네트라든지 뭐 얘기 맞습니다. 발언의 어떤 대변인 역할을 좀 했다고 그런 것 보이거든요. 같아요.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하고 또 싸웠고요. 어제 또 개싸움. 야, 이거는 그런 게 아니고 개 얘기를 하면서 싸움을 그러니까요. 했는데. 얘기를 예. 하면서. 자, 근데 이게 민주당 지지자들은 또 다르게 네. 봤습니다. 당연히 유승민 전 의원이 1등이고요. 40%로. 그다음 안철수, 한동훈, 나경원 네. 순이었습니다. 요 순을 보았을 때는 국민의힘 지지자, 민주당 지지자 아니면 무당층 좀 다를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이런 조사 네. 결과들을 보실 때는 이걸 주의하셔야 되긴 하거든요. 네. 전체 결과를 이제 딱 보도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유승민이야? 이렇게 할수 대표가 아니면 있다는 이제 거죠. 유승민 좋아하는구나라고 하지만 네. 여긴 절대적으로 이제 야당 성향층들이 이제 밀어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선거 때 이제 어떤 분들은 이게 뭐랄까 이제 역선택 네. 뭐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얘기하잖아요. 일반 국민들이 사실 전략적인 역선택을 의도적으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이 사람들 봤을 때 야권 성향층들은 그래도 유승민 제일 낫겠다라고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래서 나오는 것인데 이것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니까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유승민 전 대표가 상당히 낫거든요. 네. 예, 그런 상황이어서 얘기는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수용될 가능성은 이제 이 지표상 자세히 봤을 때는 높지 않다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아요. 결국은 한동훈 위원장을 더 선호할 것이다. 또 이렇게. 근데 예. 만약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대표가 다시 된다면 네. 이거는 협치를 안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야당에서도 강경한 인물을 또 내세울 수 있겠죠. 그래서 과연 이게 맞는 것인가? 총선의 민의는 자 이제 협치하고 이제 그만 싸우고 하는 어떤 그런 민심이 반영된 결과인데 네. 또 한동훈이 등판한다? 이거는 말이 안 돼. 한동훈 위원장이 등판했는데 예전하고 다르게 조금 유한 모습 유하죠. 그렇게 그거는 불가능한가요? 글쎄요. 그런 모습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저는 상상은 잘 안 가는 신뢰를 예. 가질 수 없습니다. 상상은 안 갑니다. 전당대회가 치러지게 되면 네. 이제 요 흐름이라고 한다면 뭐 한 3파전 정도로 이제 예상을 일단 1차적으로 해볼 수는 있겠죠. 예. 누구라고 하기보다는 예. 이제 용산과 가까운 용산의 의중을 담은 어떤 인물 네, 한 명이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다음 만약에 한동훈 이제 위원장이 나온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제 어쨌든 고정적으로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인기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그 외에 어쨌든 그런 사람들과 차별화되어서 새롭게 우리 재건해야 된다 보수 진영을 네. 국민의힘을 그런 차원에서는 뭐 안철수, 나경원, 뭐 윤상현 뭐 이런 사람들 중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면서 어떤 쪽에서 이제 두 명과 이제 결합이 되느냐 뭐 이제 이런 부분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싶은데 한다면. 저도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개인 차원으로 보자면 이 전당대회 바로 나온다는 게 굉장히 왜냐하면 이분이 어떤 이제 발언이나 행보에 있어서 약간 좀 결벽적인 이제 이런 것들 추구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바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이제 안 받아들일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전망은 잘 모르겠습니다.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요. 네. 저도 당장 그렇게 볼 수 몰라요. 있을까요? 근데 지지자들이 막 나와라 불러대면 또 모르겠어요. 셀카놀이 할 때 보면은 그럴 것 같기도 하고. 불러드리면 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자, 민주당도 질문을 좀 해봤습니다. 자, 이번 총선에서 과반 이상 차지한 민주당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질문을 했는데요. 어떤 응답이 나왔습니까? 네, 제1당으로서 정부 여당과 대화하고 협치해야 55.6%, 보다 강경하게 대여 투쟁에 집중해야 38.2%, 와. 잘 모르겠다 6.2%. 이것도 눈에 띕니다. 원래 이 총선 과정에서는 정권 심판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많은 민주당이 또 많은 지지자들이 그렇게 봤었는데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협치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것도 이제 방금 전에 국민의힘에 이제 차기 당대표 어떤 사람이 되는 게 좋냐라고 물어보는 것과 같은 차원에서 두 가지의 층위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어느 정당에 대한 평가하는 거는 그 전체 결과만 가지고 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반대 정당 지지하는 분들도 대거 포함되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국민의힘 지지층을 빙의해서 본다면 이제 당연히 이제 우리가 졌지만 야당이 협력해야지라는 얘기를 전폭적으로 의견을 표출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는 그러면은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어떤 의견이지라고 하면서 세부 결과를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여기서 68% 정도 민주당 지지층의 네. 68%는 강경하게 대여 투쟁을 해야 한다는 게 네. 높은 것이니까 지금 우리 이제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야당 지지층에서는 지금 이제 이런 대화 협치 이런 부분보다는 강하게 대여 투쟁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류가 월등히 높은 상황입니다. 네, 본부장님.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무려 90.2%가 협치하죠. 그렇게 협력하고. 네. 협치를 그렇게 좋아하십니까? 협치하는데 왜 한동훈 위원장을 지지하는지 는 모르겠는데 뭔가 좀 맞진 않은 것 같은데요. 맞지가 않아요. 예. 이게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협치는 필요하다. 필요하다. 공감이 가긴 한데 한동훈 위원장이 또 협치의 상징인가?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는 그게 조금 문제예요. 의문스럽긴 한데 네. 어쨌든 국민의힘 지지층은 협치를 많이 얘기를 한다. 알겠습니다. 당정 관계 예. 왜냐면 당정 관계 질문도 있었는데 당정 관계는 어떻게 된다? 이런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여당의 이제 향후 스탠스를 묻는 그렇죠. 질문이죠. 국정 쇄신을 위해 대통령실과 차별화를 통해 견제해야가 54%, 국정 안정을 위해 대통령실과 한마음이 되어 협력해야가 38.8%, 잘 네. 모르겠다 7.2% 이렇게 나왔네요. 이것도 사실 뭐 다릅니다. 세부적 민주당 지표를 지지층과 세부적 국민의힘 지표를 지지층이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협력하게 그러니까 보시면은 어쨌든 국민의힘 지지층은 국정 안정을 위해서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이고요. 그렇겠죠. 야당 지지층에서는 차별화를 통해 견제해야 한다는 것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이니까 뭐 그 이제 자기가 어느 위치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과 전망을 이제 바라보는 시각이 뭐 확연히 다른 것이 이제 정치적 이슈들에 대한 이제 여론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의힘 지지층, 보수층, 그리고 또 민주당 지지층, 진보층 그러니까 너무나 확연히 구별되니까 이런 얘기 하긴 하더라고요. 네. 궁금하면 좀 중도층에 그걸 좀 네. 보고 판단해라 이런 네, 얘기가 있긴 지금 하더라고요. 중도 민심을 보면요. 예. 차별화를 해야 한다. 대통령실과 54.9%입니다. 그 중도층이 딱 맞네요. 협력은 35.2%. 그대로 가네요. 여당도 중도층을 이제는 봤을 때. 그동안에 했던 스탠스하고는 좀 다르게 가야 된다는 주문이 더 높다. 이렇게 봐야죠. 자, 계속해서 대통령 국정 운영 평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그 국정 운영 관련해서 지금 조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번 조사가 참 눈에 띕니다. 평가가 어떻게 나왔어요? 긍정 평가, 부정 평가잖아요, 그죠? 네, 긍정 평가 지지도가 26.3%. 이거는 충격적인데요. 였고요. 부정이 69.6%인데 이야. 저희 미디어 토마토 조사로는 사상 최저치. 최저치, 최고치 격차가 가장 높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해 10월에 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직후에 네. 28.2%까지 떨어진 적은 있었는데 예. 그보다도 1.9%포인트 떨어진 수준입니다. 일주일 만에 긍정이 10.8%포인트나 추락을 한 게 되고요. 이야. 영남 지역에서도 대구, 경부, 부울경 여기도 다 30% 지지율에 그쳤습니다. 아마 총선 결과랑도 연관이 있는 것 네. 같은데. 이게 이제 평가를 하면 사실은 네. 변화가 없어야 되는 게 맞죠. 왜냐하면 선거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뭐 뭐 한게 윤석열 대통령이 뭘 한 건 한게 없으니까 없어요, 높아 그게. 지지도 떨어지지 않는 게 맞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볼 수는 있지만 정치적인 여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똑같은 현상, 가만히 있는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것이니까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선거 결과가 야당의 뭐 대승 또 여당의 참패로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은 기사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이 현 정부가 참 못한다고 하더라. 문제가 많아서 이렇게 심판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정보가 대중들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럼 네. 사람은 다수에 속하고 싶은 마음이고 그것이 이제 합리적인 의견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강화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평소 큰 생각이 없던 분들도 이런 상황에서 질문을 받았을 때 이렇게 지금 주변에서 얘기하고 있으니 잘 못하는 것 같아요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강화시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선거 결과에 따라서 참패한 진영의 대통령이
국정평가가 낮아지는 흐름이 역대 많은 선거들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미디어 토마토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아마도 다른 이제 조사 기관들 뒤따르는 것에서도 상당한 이제 하락 흐름 상황의 결과들이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부정평가가 뭐 크게는 10%포인트 이상 올랐어요. 추락을 예. 했고 부정은 올랐고 예, 지지율은 긍정은 떨어졌고. 떨어졌고, 긍정은 떨어졌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게 표집한 걸 보니까 좀 놀라운 게 진보보다 보수가 더 많이 표집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이렇게 났던 것도 좀 눈에 띕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부장님 시간이 좀 지나면 좀 회복을 합니까? 아니면 이대로 좀 갑니까? 네, 아까 윤영수 예. 센터장님 말씀대로 이건 대통령 지지율이 좀 약간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 또 뭐 뭘 잘하면 보통 이게 올해 저희가 조사 올해 것만 따져도 네. 가장 낮았던 게 32.5%가 32.5%였거든요. 3월 달에. 예, 네. 불과 3월 달에. 그게 총선 할 때 국면 때 그렇습니다. 그 예, 분쟁이 있을 때였던 것 그러니까 같은데. 다시 뭐 30%로 회귀할 가능성이 또 있다고 봐야죠. 근데 네. 그건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에 이제 달려 있는 것이고 예. 이 여당의 총선 참패가 국정운영 평가에 당연히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요. 지금 우리 국민의힘 상황만 봐도 네. 지금 네 번째 비대위를 꾸려야 할 판 아닙니까? 그렇죠. 상시 비대위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계속 비대위만 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대통령 때문이잖아요. 그거로만 봐도 뭐 이렇게 긍정 평가 이렇게 추락하는 거 이상하지 않습니다. 네. 예. 결국 지금 이건 충격적인데 이 부정 평가가 69%, 70%대. 그래서 야, 우리가 이거는 이제 뭐 대통령 이제 지지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 그거는 아주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대통령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지하십니까라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일 잘하냐 못하냐라고 잘하냐, 묻는 못하냐. 것이니까 예. 그랬는데 이것이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떤 메커니즘이 작동하냐 하면 최근에 일 잘하냐 못하냐 최근에 잘 못하지라고 이제 응답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것이 못한다고 하는 국면이 매우 사실은 영향이 크고 인식이 강하게 형성되었다고 한다면 네. 그 국면이 지나게 되면 약간만 잘해도 많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어요. 비교 효과가 크기 때문에 네. 이 질문을 받는 사람들은 항상 어느 기준을 갖게 돼요. 그래서 정권 초반에는 전임 대통령과 비교를 하게 돼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임 예. 대통령이 막판에 대개는 잘 못하잖아요. 그 훨씬 이제 높게 나타나는 측면이 있는데 이것이 임기 중간으로 하면 잘할 때 임기 초반을 또 기준으로 하게 돼요. 근데 이제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초에 이제 미국산 촛불 쇠고기 촛불 사건이 있었잖아요. 광우병. 예. 그 국면이 이제 그때는 막 20% 떨어졌는데 진짜 밑이었어요. 근데 그 국면이 지나서 뭐 중도 실용을 한다 했을 때 많이 올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그때보단 잘해라고 하는 심리가 작동하는 너무 부분이 저점을 봤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 대통령 국정 지지를 관리하는 팀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면 안 좋은 상황을 확실하게 대중들에게 전달하고 네. 그 국면을 충분히 거친 다음에 반전을 시도하는 게 맞지. 오히려? 계속 단기적으로 이것을 개선하려고 하면 끌어올리기가 계속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자, 그렇다면 가장 눈에 띄는 게 뭐 오늘 이제 대통령 사실 담화를 좀 기대했었는데 담화가 아닌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면서 총선 얘기를 좀 한다고 하는데요. 더 두 번째 눈에 띄는 게 인선 부분이거든요. 인선을 어떻게 하느냐가 첫 번째 바로미터가 될 것 같은데 어떤 인선 전략을 펼쳐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뭐 보수 신문들이 뭐 사설이나 칼럼을 네. 통해서 조언 비슷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번 인선을 잘해야 대통령이 바뀐 걸 국민들이 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뭐 설사 그렇게 한다 해도 저는 아직까지 국민들이 그게 성에 찰 거라고는 생각은 안 합니다. 물론 첫걸음이 중요하긴 합니다만 일단 대국민 메시지도 오늘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으로 한다는데 네. 과연 대통령이 현실 인식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상황 인식을 그런 의심도 들고 이게 완전히 바뀌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야말로 대통령이 누구 말대로 하면 뭐 대오각성하지 않으면 대오각성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사면초가 상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니하게 대처를 한다. 저는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주변 참모들이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왜 꼭 국무회의에서 했어야 되나. 기자회견도 한 번도 안 해요. 그렇게 소통 문제가 지금 대통령이 바뀌는 신호가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인선절 인적 쇄신, 그렇죠. 협치, 야당과의 협치.
그다음 국민과의 소통 아닙니까? 세 가지. 세 가지만 사실 바뀌어도 네. 세 가지만 바뀌어도 아 이제 대통령이 좀 뭘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벌써 질질 끌다가 갑자기 뭐 국무회의에서 발언한다.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굉장히 강하게 액션을 해야지 이제 이 불신 상황을 해소할 수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여론에는 수치의 높낮이가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 평가에서 보게 되면 20%대로 떨어졌다. 또 뭐 부정평가 60% 이상으로 올라갔다 하잖아요. 네. 그 뒤에는 강도가 있어요. 스트렝스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잘한다고 하는 것도 진짜 잘해라고 이제 이런 게 있고 네. 뭐 잘하지 이렇게 하는 것들은 수치는 비슷하도 강도는 다른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에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한국인들은 원래 의사 표출을 할 때 그냥 대체로 잘해 대체로 못해라고 정도로 의사 표출하는 민족이에요. 성향이 강하게 표출을 안 하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에서는 매우 못한다가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낮은데 그렇지 않은데 지금 이제 매우 못한다가 52.3이에요. 그러니까 못한다의 거의 대부분이 매우 못한다예요. 대체로 못한다가 아니라. 원래는 사실은 좀 대체로 못한다가 많아야 되는 되는데.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면 강도도 상당히 높은 것이기 때문에 아하. 이것을 타파하려고 하면 대중이 예상하지 못할 정도의 그쪽에 어떤 좋은 것들을 얘기를 하거나 행보를 보여야지 이 정도 하면 되지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는데 대중이 예상할 수 있는 사안에서 얘기를 하게 되면 별다른 파장을 주지 못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하는 건 가장 낮은 단계에 뭐를 하려고 하는 부분인 거예요. 가장 강하게 해도 될 똥 말똥인데 네. 너무 낮게 시작한다. 그러니까 예상을 뛰어넘는 뭐를 보여줘야지 작동하거든요. 신뢰 메커니즘이. 근데 네.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아마 그러면 이제 2차적으로는 미디어에서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영향을 받을 텐데 미디어에서 아마 굉장히 냉정하게 평가를 할 국무회의 거예요. 모두 발언으로 이 총선 사과하는 거, 참패 사과하는 거 미디어에 좋게 평가할 일이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미디어에게 지금 그 대통령이 앞으로 닥치게 될 여러 가지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네. 야당과 여러 군데에서 전선이 발생할 텐데 네. 최상병 특검법이 있죠. 또 김건희 여사 문제도 있고 방통위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죠. YTN 문제로 여기 이렇게 오셨지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예. 지금 야당에서는 당장 방통위원장 뭐 탄핵한다 뭐 이런 네. 소리도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과연 아까 말씀드린 원론적인 수준의 뭐 얘기만 하고 오늘도 이래 버리면 안 되는 거죠. 안 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자 믿거나 말거나 뉴스 인사에 대해서 자체 여론을 알아본 시간입니다. 이게 쇼미더 사심 시간인데요. 이거는 뭐 해당 여론조사가 아니에요. 아니. 신뢰도가 1도 없습니다. 이런 있는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저희가 꼽은 사심 주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사퇴를 했는데 앞으로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향후 행보 어떻게 보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거는 재미로 한 거예요. 재미로. 겁니다. 재미로 한 제가, 거예요. 그 표본의 여론조사의 표본의 대표성을 갖추지 않은 전혀 네, 그 채널에 대한 이제 관심자들이 얘기를 한 것이니까 저희 채널만 보고 12,000명 다 많이 우리도 많이 한 보내주셨어요. 거예요.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가 여론조사 하기 전에 예. 내 주변 사람들 한 4-5명 물어봐서 어느 의견이 하나는 모아지면 되게 또 그것이 여론하고 큰 차이는 없는 경우가 그러니까요. 많아요. 이제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그래도 예. 미국 유학을 갈 것이다 49%, 대권 도전 22%, 가능하네. 네, 기타는 댓글에 남겨주세요 하고요 13%고요. 네. 봉사활동 서울시장 도전이 8%씩. 합리적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사실 이거 되게 와닿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것을 지금 전국민 여론조사로 한 1,000명 조사하더라도 이거하고 큰 차이가 저도 나지 비슷하게 않을 나올 것 가능성이 같아요. 있습니다. 미국 유학이라는 게 잠깐 쉬었다가 다시 정치할 거다. 뭐 네. 이런 거 아닐까요? 뭐 그렇게 인식이 아니면 지금은 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인식이 되는데 댓글도 있는데 네, 한번 읽어드릴까요? 네, 한번 예, 소개해 지선님께서 정치권에서 떠나야 너무 가벼워서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것은 정치인으로는 결격 사유다라고 말씀을 그렇군요. 주셨고요. 자, 또 예, 윤희웅 센터장님도 한번 유저
네. 관심이 없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뭐 이런 댓글이 냉수적인 댓글도 있네요. 네, 본부장님도 다시 하나. 예, 유저 FN 9님께서 예. 한 씨가 자기는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했나? 비슷한 말 한 것 같아요. 정치판으로 어떻게든 돌아올 거라 봐요. 그리고 총선 과정에서 유사 과정에서 했던 거죠. 예, 예, 예. 자, 유학이랍시고 미국 튀었다가 하필 제가 또 이런 걸 읽었네요. 슬그머니 돌아와 요란하게 티나게 또 봉사활동, 서울 도전하고 내리 대선까지. 네, 요 정도까지 읽겠습니다. 네, 그다음 HL2님께서 선거에 지고 해외 나가는 정치인 치고 잘 되는 사람 못 봤네요. 사람으로 읽으시죠. 안 알아봐요. 이게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네. 과거에는 선거 정치적 기획이라는 것들이 그렇죠. 많이 있었고 그것들이 제법 성공한 측면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국면에서 내가 잠깐 비켜서서 짠 하고 나타나서 이렇게. 근데 요즘에는 정치적 기획이 최근 한 10년 동안 성공한 사례가 사실 잘 없어요. 네. 왜냐하면 어디 내가 비켜서 있다, 어디 산에 갔다. 항상 뭘 하고 있는지 미디어에서 보도가 돼요. 요즘에는. 그래서 이게 이제 정보들이 계속 전달이 되니까 신선도 또 단절 이런 것들이 안 생기기 때문에 기획의 성공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등판을 만약에 복귀를 한다고 해서 어떤 이제 기획으로 할지 그것이 먹힐지 여부 이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좀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승영 뉴스토마토 본부장, 또 윤희웅 오피니언 센터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